안녕하세요 여러분, 정재원 선생님입니다. 요즘 어떤가요? 오프라인 개학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는데 혹시나 마음이 붕 뜨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보기 바랍니다. 지치지 말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바랍니다. 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어땠나요? 그저 재미로만 보고 지나쳤던 영화들, 영화 속 인물, 사건, 배경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나요? 좋습니다. 이 영화가 세계인들의 공감을 얻고 권위 있는 시상식에서 상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재미만 있어서 가능한 일은 아닐 겁니다. 바로 우리 사회의 모습, 세계의 모습을 잘 그려냈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는 세계 모든 나라가 가진 아픈 문제인 빈부격차를 다뤘습니다.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경제적 차이. 슬프게도 어디에나 그리고 언제나 존재해 왔습니다. 이 사진은 남아공의 위에서 내려다본 위성 사진입니다. 넓은 땅과 좋은 집, 푸른 녹지대가 있는 왼쪽 동네와 초록초록한 기운 하나 없이 다닥다닥 붙어서 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히는 오른쪽 동네. 소위 말하는 부자 동네와 가난한 동네가 명확히 경계지어진 모습입니다. 이 사진은 멕시코의 모습입니다. 역시나 가진 자와 그러지 못한 자의 동네가 경계지어 있고 큰 나무들이 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국의 모습입니다. 판자촌으로 보이는 집들이 보이고 저 멀리 고층으로 된 아파트와 발전된 도시가 보입니다. 빈부격차가 명확히 드러나는 사진이네요. 자, 이처럼 빈부격차는 세계 어느 나라에나 존재합니다. 가장 부자 나라인 미국이 가장 빈부격차가 큰 나라라는 것 또한 아이러니한 현실입니다. 이렇게 세계의 키워드를 잘 읽어냈기에 영화 기생충이 성공을 거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에도 빈부격차는 존재합니다. 1970년대 경제 개발이 한창 이루어지던 그 시기, 시대의 문제를 글로 써낸 작가가 있었습니다. (30년) 전 나는 취재를 하기 위해 서울의 한 철거촌에 갔습니다. 어느 세입자 가정의 마지막 식사 자리, 목이 메인 가장은 밥을 잘 넘기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식사 자리를 지켜주기에는 벽은 너무 얇았습니다. 뚫려버린 담벼락 밑에서 나는 철거 반원들의 맞선 주민들 속에 섞였습니다. 취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내가 다니던 잡지사 부근의 문방구에 들러 볼펜 한 자루와 작은 공책 한 권을 샀습니다. 그것이 난장이가 써올린 작은 공의 시작이었습니다. 지난 시간 제목의 의미와 함께 간략히 살펴본 난쟁이가 써올린 작은 공의 작가 조세희씨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의 모순을 인식한 작가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보고 들은 내용들을 소설로 표현했습니다. 난쟁이가 써올린 작은 공. 여러분들이 모두 읽어본 내용일 텐데 선생님과 함께 중요한 장면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숨겨진 행간의 의미와 작가의 호흡을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면서 3명의 서술자가 등장하는 구성을 지닙니다. 영수, 영호, 영희. 난쟁이 아버지의 자식들입니다. 작가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만든 인물들이 각자의 눈으로 똑같은 사건을 달리 서술했기 때문에 우리는 작품에 조금 더 몰입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서술자 영수의 이야기로 소설이 시작됩니다.
일부의 내용과 연결 지을 수 있는 말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법률은 가난한 자를 억누르며 부자는 법률을 지배한다. 골드 스미스가 얘기했네요. 공감이 가기에 더욱 씁쓸한 말입니다. 사람들은 아버지를 난쟁이라고 불렀다. 이 한 문장으로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는 117cm에 32kg입니다. 난쟁이입니다. 이 가족은 가난이라고 하는 이름의 지옥에 살고 있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매일같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를 서술자 영수는 지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가족에게 더 큰 시련이 다가옵니다. 바로 철거 계고장이 나오는 겁니다. 계고장이라고 하면 의무 이행을 위한 문서를 말하는데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낙원구 행복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바로 지옥과 대조되는 이름인데요. 이 소설의 배경입니다. 반어적 표현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텐데 이따가 선생님과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빨간 밑줄을 보면 주택 재개발을 해야 하니 자진 철거해라. 철거 통보가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뒤에는 자발적으로 안 한다면 강제 철거하고 비용도 청구하겠다. 굉장히 폭력적인 문구입니다. 정부 정책의 폭력성이 엿보이네요. 참고로 이렇게 문서를 소설에 떵하니 그대로 붙여넣었습니다. 요즘은 낯설지 않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신선한 기법입니다. 이런 걸 콜라주라고 합니다. 콜라주 하니 여러분들 떠오르는 게 좀 있죠? 어릴 때 미술 시간에 잡지 병뚜껑, 털실 등을 재료 그대로 도화지에다가 붙여서 사람 얼굴 등을 그림으로 완성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콜라주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가공 없이 날 것 그대로 작품에 담아서 효과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어머니는 폭력적인 현실에 빠르게 수긍하는 모습입니다. 알루미늄 표차를 간직하려고 합니다. 이게 나중에 거래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영호는 이러한 폭력적 현실이 그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시에서 아파트를 지었지만 그건 우리를 위해 지은 게 아니라는 영호의 말이 인상 깊은 장면입니다. 이때 우리는 난쟁이 가족뿐만 아니라 가지지 못한 자들, 빈민 계층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들에게 법은 자신들을 지켜줄 무기가 아니라 그들, 즉 가진 자들을 위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부 시작하면서 봤던 문구가 떠오르네요. 난쟁이 가족은 해결하기 위해서 동사무소를 가보지만 해결이 되지 않고 입주권은 터무니없이 비쌉니다. 이걸 포기하면 얼마를 받을 수는 있지만 빚을 갚고 나면 남는 것 하나 없습니다. 난쟁이 가족의 막내 영희. 영희에게서는 풀냄새가 났다. 개천 건너 주택가 골목에서는 고기 굽는 냄새가 났다. 자, 여러분 혹시 영화 기생충 대사 중에서 냄새와 관련된 내용이 기억이 나나요? 냄새는 그냥 냄새가 아닐 겁니다. 바로 부유층과 가난한 계층을 구분짓는 하나의 지표입니다. 부자인 이성균 씨가 가난한 송강호 씨 몸에서 나는 냄새에 대해 언급을 자주 합니다. 결국 그 냄새 이야기가 송강호는 이성균에게 칼부림을 하게 됩니다. 이 소설에서도 냄새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풀냄새와 고기 굽는 냄새. 한 가지 더 중요한 소재가 등장합니다. 바로 주머니가 없는 옷입니다.
영희는 주머니가 달린 옷을 입고 싶어 하지만 엄마는 달아주지 않습니다. 영희의 이런 말들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도 독자의 마음을 함께 쿡쿡 찌릅니다. 그럼에도 엄마는 남편에 대한 애정이 돋보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이런 가족의 가난이 아버지 김부리가 일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충분히 일을 했고 고생도 충분히 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 그 위에 열심히 살아왔지만 그 계층의 벽을 넘어서긴 쉽지 않습니다. 이 가난을 벗어나게 해줄 것 같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정치인들입니다. 그들은 선거철만 되면 볼품없는 아버지에게 허리를 굽히며 이곳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주겠다며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살기 좋은 곳이란 그들이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삶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지옥이었고 고통을 알아주고 함께 져줄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아닌 그들이었습니다. 열심히 일도 했고 나쁜 짓도 하지 않으며 성실히 살아갔던 난쟁이 김부리 씨 가족. 그런데 나아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철거 계곡장이 오면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끝에 다다릅니다. 이분은 둘째 아들인 영호의 시점에서 소설에 나갑니다. 영호는 성격이 급하고 쉽게 흥분하는 편입니다. 무엇보다 이 거지 같은 현실에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과 함께 공장을 다니며 생계에 도움을 주는데 나중에는 공장에서 쫓겨나기도 합니다. 자, 2부.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공장에서 일하는 영수, 영호 형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공장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극도로 낮은 대우들로 힘겹지만 회사의 엄격한 통제와 감독으로 목소리를 모으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작업 환경의 악조건과 흘린 땀에 못 미치는 보수가 우리의 신경을 팽팽하게 잡아당겼다. 사장은 종종 불황이란 말을 사용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먹을 것, 쉴 수 있는 시간, 인간적 대우 등이었지만 그 보장받아야만 할 기본적인 것들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한 회사의 문제라기보다는 1970년대 산업화라는 목표만을 보고 달려간 그 시기, 모두가 지닌 문제가 아니었나 합니다. 더 나은 대우를 위해 목소리를 낼 양이면 회사는 문 닫을 수밖에 없다는 경제적 지배계층의 말들은 우리를 침묵하게 만듭니다. 오늘날 복지, 권리라는 말들이 익숙합니다. 그러나 이 소설 속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굶주리게 내버려두는 폭력만이 만연합니다. 초기업자들은 입주권을 모조리 사들입니다. 그날 밤에도 영희는 펜지꽃 앞에 앉아 기타를 쳤습니다. 펜지꽃이라고 하는 꽃은 삼색 제비꽃인데 보라색의 예쁘장한 꽃입니다. 영희의 이미지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꽃입니다. 뭔가 때묻지 아니한 순수한 느낌이 드네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영호의 꿈속에서 갑자기 사라진 막내 영희가 펜지꽃 두 송이를 공장 폐수 속에 던져 넣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으로
2부가 끝이 납니다. 영호의 꿈속에서 이 꽃들이 공장 폐수에 던져지는 장면은 영희의 운명과도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3부는 영희의 시선입니다. 아버지와 어울리지 않게 예쁜 외모를 지닌 영희는 이 가족의 위기와 혼란스러운 상황을 자기 나름대로 방안을 찾으려 노력합니다. 3부, 부가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반드시 빈부의 투쟁이 있기 마련이다. 영희는 예쁘고 밝은 아이였습니다. 갑자기 사라졌던 영희는 알고 보니 검은 승용차를 타고 우리 집 표차를 사모은 남자의 집으로 같이 갔었습니다. 그 남자는 은하 부동산을 운영하던 집안의 사람으로 경제적 부유계층에 해당하는 남자입니다. 그의 세계는 영희와는 다른 선택지를 지닌 삶입니다. 영희는 그에게 몸을 팔며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서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아내 아파트 입주권을 꺼내 가지고 갑니다. 가족을 지켜내기 위해, 가족과 자신의 보금자리를 지켜내기 위해 영희는 펜치꽃과도 같은 순결을 잃고 힘겹게 얻어낸 표차를 들고 동사무소에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등록을 완료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잘 해결될 줄 알았던 영희. 그러나 전에 들은 말은 아버지의 죽음이었습니다. 언제나 달나라를 꿈꾸며 이 지옥 같은 현실을 떠나고 싶어 했던 아버지가 자살을 했다는 소식이 그녀를 울립니다. 그리고 소설의 마지막을 이 대화로 끝이 납니다. 아버지를 난쟁이라고 부른 악당은 죽여버려. 꼭 죽여. 꼭. 이 남매의 울분은 누구를 향한 것이었을까요? 바로 이 세상, 그리고 가지지 못한 자신들의 남은 것마저 가져가 버린 그들에 대한 분노가 아닐까 합니다. 항상 소설을 파악할 때는 인물, 사건, 배경을 잘 파악해 주제를 이해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 끝에는 작가가 그려내고자 한 우리 사회의 모습이 연결될 것입니다. 우선 인물입니다. 이 소설의 중심에는 난쟁이 가족이 있습니다. 아버지 김부리, 어머니 영수, 영호, 영희. 아버지 김부리는 철거민촌의 약자를 상징하며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소외 계층을 의미하는 난쟁이입니다. 마치 영화 기생충의 착하지만 무능력한 아버지 송강호가 생각납니다. 어머니 영수, 영호, 영희. 이 난쟁이 가족 하나하나가 사회의 폭력성에 각자의 방식으로 적응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인물들 외에 경제적 부유층의 대표인 그가 등장합니다. 그와 난쟁이 가족은 영화 기생충의 포스터처럼 계급은 아니지만 계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소설에서는 계층 간의 갈등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경제적 빈민계층과 경제적 지배계층의 갈등,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정부의 정책과 사회 구조의 모순. 이 소설에서는 주택 재개발이라는 하나의 사건으로 명확하게 사회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계층의 차이는 쉽게 벗어날 수 없는, 쉽게 없앨 수 없는 하나의 커다란 벽이 자리 잡게 됩니다. 마치 천국과 지옥처럼. 이 지옥의 이름은 낙원구 행복동입니다. 이 배경의 이름은 상황과 너무나도 맞지 않는 이름이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반어적 표현이라는 개념이 떠오를 겁니다. 반어라고 하면 아마 반대로 이야기하는 것,
정도로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겠네요.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자면 반어는 기대되는 상황과 실제 일어난 상황과의 불일치, 그로 인한 효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낙원구 행복동이라는 말이 기대되는 상황은 낙원과도 같은 행복한 생활입니다. 그러나 실제 일어난 상황은 지옥과도 같은 비참한 생활이죠. 이 둘 사이의 불일치로 비극성은 더욱 강조되는 효과를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반어적 표현입니다. 이렇게 인물, 사건, 배경을 통해서 이 소설은 다음과 같은 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교과서 페이지 75쪽을 함께 살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난징 일가를 통해 소외된 도시 빈민들의 애환과 삶을 그린 소설이다. 사회적 문제인 빈부격차, 무분별한 재개발로 생기는 피해 등을 적나라하게 묘사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으며 소외된 계층에게도 사람다운 삶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그러한 점을 강조하고 있다. 작가가 던지고자 한 메시지가 아닐까 합니다. 이 소설은 300세가 넘는 출간이 이루어진 작품입니다. 자신이 쓴 소설이 이렇게나 인기가 많다면 당연히 기분이 좋겠죠. 그런데 조세희 씨는 이런 말을 합니다. 억압의 시대를 기록한 이 소설이 아직도 이 땅에서 읽히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30여 년 전의 불행이 끝나지 않았음을 증명합니다. 300세 출간은 부끄러운 기록입니다. 맞습니다. 아직 우리가 공감하고 사회의 문제에 함께 안타까워하는 건 아직 진행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난징이 가족의 비극이 우리 사회 곳곳에 아직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소설은 우리의 삶을 다룬 장르입니다. 우리가 소설을 읽고 잘 몰랐던, 아니 알았더라도 그냥 지나쳐버렸을 사회 문제들에 대해 함께 가슴 아파하고 함께 고민하는 것, 그것이 소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라 생각합니다. 소설을 읽고 세상을 읽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면 더 나은 사회, 나라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